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35조 원입니다. 평생 어렵게 모은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에게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부가 그렇게 돼서 지나치게 대물림되고 집중되고 출발선들이 다 달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세계 각국들은 상속세와 증여세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물림되는 재산과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상속과 증여를 합쳐서 1년에 평균 약 60조 원 정도가 매년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있고요. 이 중 절반 이상인 35조 원가량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법을 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50%로 이 세율만 놓고 보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단 2억 원의 기본 공제에다가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같은 갖가지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10억 원까지는 사실상 상속세가 한 푼도 없습니다. 명목세율은 50%나 되는데 실제로 내는 실효세율은 없거나 매우 낮은 거죠. 우리나라 세금은 대부분 이렇게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간의 차이가 무척 큰 편인데요. 세법에는 최저한세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비과세나 세금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 비율은 내라라는 게 최저한세인데요. 일정 금액 이상의 대물림에 대해서는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감면이 있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 비율의 세금은 내는 최저한세율, 이런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10월 25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잠시 후에 담당 부처 실무 관계자를 연결해서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앞으로 뭐가 달라지는 건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은행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던데 예금금리는 왜 제자리입니까? 한 청취자분의 질문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엔화 움직임이 또 심상치 않습니다. 엔화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은 이 문제도 짚어보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원자력 발전을 어떻게 줄여갈 건지, 지금 당장 짓고 있는 건 계속 짓기로 합의가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이 로드맵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공론화위에서 재개 결정을 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오늘 아침 0시를 기해서 재개가 됐습니다. 네. 이건 이제 짓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이제 덮는 거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짓기로 했고요. 어제 이제 정부가 나머지 전체적인 탈원전 로드맵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원전 비중을 앞으로 한 20년 동안 좀 줄여가겠다. 그리고 원전이 발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신생에너지 쪽으로 채워가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24기 정도가 가동이 되고 있어요. 이게 20년 뒤에는 14기로 줄 것이다. 그 얘기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도 뭐 말 그대로 이제 수명이 다하면 그대로 이제 가동을 중지하는 것도 있고요. 이번 쓰는 데까지만 쓰고 다시는 만들지 말자. 그리고 새로 짓기로 한 계획된 원전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6기 정도 있거든요. 요 6기도 짓지 말자. 앞으로 20년 동안 그 정도 지으려고 했는데 그조차도 착공도 하지 말고 설계도 접어버리자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안에 보면 새로 짓기로 한 원전들이 어떤 것은 부지 매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건 설계 도면만 그려놓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어디다 지을 것이냐 해서 부지 물색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다들 그 단계에서도 돈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요거는 신고리 5, 6호기만큼 많이 들어간 건 아니니 여기서 접어도 된다라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2038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밖에 안 되는데 20%까지 올려놓겠다.
그러니까 연내 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라는 것을 내놓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이런 큰 방향,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나라 에너지가 어떻게 공급될 거다라고 하는 방향은 네. 정할 때도 법적 절차에 따라서 분명히 정하고 그렇게 정하고 나면 나중에 정부가 바뀌더라도 정부 바뀐다고 우리 헌법 법률 다시 다 바꾸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이거는 다음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간에 지키자. 물론 특별 국민들이 다 생각이 달라지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좀 둬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도 있는 모양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 계획에 따라서 사실 이전 정권에서도 원전을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전 정부는 늘리겠다고 계획을 한 거잖아요. 예. 똑같이 앞으로 20년 동안 몇 대 더 짓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도 육성 좀 하겠다 이런 정책이었고 이번 정권에서는 탈원전도 진행을 하면서 좀 더 빨리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겠다라는 이제 방향성을 잡은 건데 네. 논란은 이제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는데요. 특히 법적 논란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월성 1호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월성 1호기는 이게 1982년 11월에 발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가압 중수로용 원전이라고 해요. 예. 이게 당초 설계 수명이 30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2012년 11월에 이제 만료가 된 것이죠. 예. 설계 수명이.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돼 있냐면 그 원자력위원회가 그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회사가 네. 예. 이게 더 가동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원자력발전법에 보면 신청을 하게 되면 예. 국가가 이제 원자력위원회라는 곳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안전 문제 등을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원자력위원회에서 그래 재가동을 하자라고 3년 뭐 논란 끝에 결정을 했어요. 그게 뭐 몇 년 전 일이에요? 그게 3년 전이니까 2015년이죠. 예, 예. 2015년도 네. 2월에 이제 재개를 합시다라고 결정을 했죠. 그래서 연장 수명이 언제까지로 늘어졌냐면 2022년 11월까지 지금 늘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안에 보면 이거를 폐쇄하자, 조기 폐쇄하자라고 네.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게 이제 반대론자들의 주장이고요. 반대론자는 그럼 여기 내부자들이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동하는 게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접으라고 했다가 나중에 다음 정부에서 너희들 왜 접었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왜 돈 낭비했어? 이러면 더군다나 이게 어쩌라는 지금 뜻인가요?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재가동에 들어가니까 이게 위험한데 재가동 결정을 했다 그래서 예.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요. 재가동 자체도 또 거꾸로 논란이군요. 예,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또 법원에서 한 차례 또 받아들였어요. 그래 이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니 또 항소를 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요 결정도 아직 안 난 사안인데 이거 법적 문제도 해결되기 전에 정부에서 이 재가동까지 뭐 막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법적인 문제까지 같이 걸려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럼 거죠. 그 말은 계속 발전소를 더 짓든 아니면 딱 멈춰서 그만하기로 하든 이거를 정부가 그냥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발표만 하고 넘어가지 말고 법을 바꿔서 나중에 뒷말을 없애자 이 주장이군요.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거든요. 절차에 따라서 법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했다라면 그래도 오케이 수긍을 하겠는데 그것마저도 안 지킨다라고 하면 예.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비판이 되겠죠. 법을 바꾸려면 또 이제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부분이라. 네. 아마 이 논란이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또 좀 시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매몰 비용에 대한 문제도 계속 제기는 되고 있어요. 매몰 비용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원자력 발전의 매몰 비용이라는 게? 매몰이라고 하니까 네. 공사하던 거 이렇게 땅 덮는 덮는 거 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사실상 뭐 내가 공사하던 걸 접어버리면 네. 이거는 그냥 없어지는 비용이잖아요. 이럴 거면 그 돈 안 썼지 이 예. 비용.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통 매몰 비용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지으려고 계획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들은 굉장히 장기간 짓습니다. 짓기 시작하면 예. 뭐 1, 2년 안에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어디가 부지가 좋은 건지 그다음에 설계도 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뭐 터파기 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이 매몰 비용이 조금 다른데요. 정부가 발표한 것은 사실 한 이것들을 포함하면 매몰 비용이 한 3,500억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고 반대론자들이 얘기하는 건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만 얘기한 거고 네. 협력사들의 피해
그다음에 그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보상 비용까지 포함을 하면 최대 1조 원이 넘어갈 건데 이거 매몰 비용 너무 많이 든다. 왜 경제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원자력 발전을 지금 앞으로 계속 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네. 야, 둘 중에 이게 어떤 게 돈이 좀 많이 남는 거지? 어떤 게 더 경제적일까? 우리 이 고민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한 논란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논란을 매몰 비용 논란, 그러니까 경제성 논란으로 끌고 가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반대론자들하고 계속해서 간격만 벌어지는 거거든요. 20년 후에 우라늄 가격과 천연가스 가격을 사실 어떻게 예측합니까? 무슨 일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사실 원전이 발전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죠. 근데 이제 다만 원전은 사고가 났을 때 그 여파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고려하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로 인근 국가인 일본에서 자연재해, 그러니까 지진 때문에 일어나는 원전 사고를 한번 경험을 했고 이제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네. 그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경제성 논란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상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논의의 대상 자체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탈원전으로 가자. 아까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어떤 대의를 맞추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면 국민들의 어떤 동의나 합의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정부 입장에서는 공론화위라는 데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데 네. 뭐 반대론자 또는 몇몇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전체 대표성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논란을 하다 보면 국민 한 명의 목숨을 가격을 얼마로 계산했는지가 우리가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네.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해서 혹시 사고 나면 한 1,000명쯤 죽을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1,000억이다. 그냥 가자. 1,000억 얻는 쪽으로 가자. 이런 계산을 하면 1인당 한 목숨을 한 1억 정도로 계산한 거구나. 저 사람은. 네. 또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한 어떤 도로에 제한 속도를 좀 높여보자. 요즘 시절에 뭐 어떻게 60km로 다니냐. 한 80이나 100km 정도로 높이자라고 하면 높여놓으면 사실 사고율은 높아지고 사망률은 높아지잖아요. 네. 높여놓으면 많이 편하긴 한데 1년에 한 도로에서 10명쯤 더 죽어요. 이러면 뭐 그 정도면 그냥 높입시다. 이런 결정도 우리가 저울질하다 내리거든요. 네네. 결국은 사람 목숨 가격을 결정하는 건데. 다른 뉴스 하나 더 보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을 도입한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것도 예. 무슨 얘기입니까? 사전 등록을 거친 대기업이나 법무법인 관계자만 공정위 내부 직원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규정을 도입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미국에 보면 사전 등록한 이해관계자만 출입 접촉을 허용한다라는 뭐 로비스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 이걸 한국판 로비스트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 공정위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네. 대기업이나 로펌 등에 취직을 하고 다시 공정위가 그 회사와 관련된 어떤 안건들을 논의하고 있을 때 네. 거기에 와서 힘을 행사한다라는 여러 가지 사례 때문에 공정위에 여러 가지 비난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공정위 쪽에서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규정을 지금 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직원들의 제안을 여러 개 받았고 공정위의 신뢰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다가 이걸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취업심사 대상 공직자윤리법에 취업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28개 법무법인의 변호사 회계사 이분들도 모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공시 대상 기업 집단 그러니까 자산 5조 원 이상 1980개 회사의 사람들은 대권 업무하는 예. 사람들은 만약에 공정위 사람들을 만나려면 사전에 이제 등록해놓고 만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전직 공정위 직원들이 사실은 회사의 다른 회사에 입사해서 네. 그 회사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그런 로비 활동을 사실상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럴 거면 저기 이름 올리세요 그 말이네요. 그죠. 이름 올리고 떳떳하게 해라 뭐 이런 거고요. 이름 올리기 부담스러우면 하지 말아라 예, 그 예. 말이네요. 그리고 이제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청탁이라든지 이해관계자 직접적인 관련된 것은 하지 말라라고 또 돼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좀 더 보죠. 예. 재산은 억대가 넘는데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85만 명이나 됩니까? 이 뭐 많이들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무임승차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결국엔 재산은 있지만 자녀들의 이제 자녀가 직장보험으로 직장 다니니까? 직장보험으로
뭐 등록을 해서 같이 이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불법은 아닌데 이런 분들이 이래 많다 이런 말이군요. 전체 가입자의 40%가 넘으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더 조금 이번에 뉴스가 되는 것은 작년과 비교해서 1년 사이에 20만 명이나 이 숫자가 늘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가 185만 명이고 지난해보다 급증을 했다. 특히 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증가했다. 예. 이게 좀 뉴스가 되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해서 이 수를 줄여놓는 게 지금 건강보험료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상을 늘려놨으니까. 그래서 그렇겠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게 참 앞으로 건강보험료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소득에 비례해서 걷자는 게 사실상 합의가 되어 있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집은 연립주택이 하나 있어서 시가로 한 2억 정도 되는 연립주택에 사는데 난 수입은 하나도 없어요. 은퇴해서. 네. 그런데 나보고 2억짜리 연립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매달 20만 원씩 내라고 하시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무슨 돈으로 냅니까? 하는 반론도 있을 수 있고. 예, 그 반론이 가장 크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분의 자녀가 직장을 다니면 이분은 안 내도 되는데 네. 똑같이 연립주택에 2억짜리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이 자녀가 자영업을 하면 그분한테는 또 통지서가 날아가서 뭐 15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또 그분은 그럼 어떡하라는 말인지. 손댈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건강보험은 이게 참. 예,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나경민 씨가 요즘 대출금리는 많이 오르는데 예금금리는 왜 안 올라요?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답을 아시면서 보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대출금리는 많이 오르는데 예금금리는 안 오르는 이유를 그냥 은행이 욕심이 많아서 꼼수 부리는 거라고 그래요.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는데 좀 찝찝하죠. 그럼 만약에 은행이 탐욕스러워서 그런 거라면 그런 탐욕을 왜 작년 재작년에는 안 부리다가 하필 요즘에는 이렇게 부리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예금금리는 안 오르는데 대출금리만 많이 오르는 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금금리라고 하는 건 현재의 경기, 현재의 자금 사정을 반영하고 대출금리, 그중에서 특히 고정금리 대출은 미래의 경기, 미래의 자금 사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게 엇박자가 나서 그렇습니다. 즉 예금금리가 안 오르는 건 돈 굴려서 돈 벌 만한 곳이 요즘 별로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은행에만 맡겨놓으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시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고 쳐요.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면 시간당 8,000원 받고도 하겠죠? 일자리 없으니까 뭐 그런 거라도 해야죠. 그래서 요즘 예금금리가 안 오르는 건 그 고시준비생이 시간당 8,000원 받고 고시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돈 굴릴 곳이 없다 보니까 연 2%도 안 주는 이자지만 뭐 그거 받고 예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안이 없으니까요. 예금금리라고 하는 건 무조건 현재 상황을 반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고시생한테 야, 너 매일 알바자리 구하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우리 학원에서 앞으로 5년 동안 계약하고 계속 일할래? 시간당 8,500원 줄게. 그러면 고시생이 그러겠다고 하겠습니까? 싫다고 하겠죠. 내가 지금 당장이야 대안이 없으니까 시간당 8,000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내년에는 내가 고시에 붙을 수도 있는데 내가 왜 5년 동안 그 돈 받고 계약을 해서 5년짜리 계약을 하고 일하냐? 싫다. 5년 동안 날 쓰고 싶으면 시간당 5만 원은 내라. 그럼 생각해 볼게. 이제 이러겠죠. 대출금리, 특히 고정금리 대출이 요즘 오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은 경기가 안 좋지만 내년, 내후년 몇 년 뒤에는 마치 고시생이 고시 합격하는 것처럼 경기가 지금보다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요즘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금리로 몇 년 동안 똑같은 이자 주고 빌려갈게요. 그러면 이자 많이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변동금리 대출은 이자율이 왜 오르냐? 사실 변동금리 대출이라는 건 그때그때 시중 이자율을 반영해서 이자 내겠습니다 하는 대출이니까 이건 아까 그 고시생의 비유를 들면 너 앞으로 우리 학원에서 5년 동안 일해라. 하지만 월급은 그때그때 당신 몸값에 맞춰서 줄게 라고 하는 제안하고 같은 거라서 굳이 고시생 입장에서도 안 하겠다고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율은 사실 예금금리하고 비슷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요즘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율도 막 오르는 이유는 정부가 대출을 많이 해주지 말라고 은행들을 사실 압박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출 받으러 오는 손님은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정부에서 하루에 10명 이상은 해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은행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이자를 높게 부르는 수밖에 없겠죠.
국밥 먹으러 오는 손님이 하루에 100명인데 10그릇만 팔아야 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국밥 한 그릇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써붙여 놓고 그래도 꼭 먹고 가겠다는 분 한 10분한테만 파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금리를 높여서 손님을 쳐내다 보니까 실제로 요즘 변동금리 대출의 원가에 해당하는 코픽스는 지난 1년간 거의 안 올랐는데 변동금리 대출 이자율은 최근 1년 사이에 한 1%포인트 가까이 신규 대출이 올랐습니다. 결국은 은행들의 마진폭이 커진 건데요. 이런 상황이 은행들한테는 좋으냐 하면 사실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은행은 마진이 좀 적더라도 대출을 많이 파는 게 좋죠. 7,000원짜리 국밥 100명한테 파는 게 낫지 10명한테만 팔면서 한 그릇에 3만 원 받아봐야 뭐 좋을 게 없는 거랑 비슷합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앞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 특히 다주택자들에게는 대출을 더 안 해주겠다, 조이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어제 발표됐는데요. 이 정책을 만든 실무 공무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의 이은진 사무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발표된 대책이 꽤 여러 가지라서 일일이 다 설명 들으면 또 복잡할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이번 정책으로, 이번 규제로 앞으로는 더 까다로워지는, 그러니까 엊그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더 까다로워지는 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더 대출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신DTI를 시행하게 되면 이제 기존의 주담대를 여러 건 보유하고 있는 이제 다주택자분들의 경우에는 예.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혹시 네. 그 정책을 보고 저도 궁금했던 게, 네. 지난번에 8.2 대책이라고 해서 8월 달에 내놓은 대책에도 네. 우리나라의 투기 지역, 그러니까 서울의 이른바 주요 지역과 세종시에서는 어차피 이제 추가 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2년 안에 상환하겠다는 약정을 하고 받아야 되니까 네. 이미 안 되던 대출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뭐 투기 지역 내에서 이미 그러니까 다른 주담대가 있는 상황에서 투기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겠다라는 거는 대출 자체가 안 돼서 이제 그런 분들이야 뭐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예, 지금 이미 막혀 있죠. 예. 네, 근데 뭐 그런 투기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추가로 이제 집을 한 채 더 사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네, 기존에는 저희가 DTI를 산정할 때 새로 이제 대출받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부담액만 저희가 예. 계산을 했었는데 기존에 내가 대출받고 있는 기존 주담대에 대한 원금 상환 부담까지도 다 합산을 해서 나의 이제 상환 부담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많게는 뭐 저희가 예시를 들면 이제 연봉 한 7천만 원 되시는 분들의 이제 DTI 한도를 40%로 잡았을 때 네. 그분이 총 빌릴 수 있는 금액이 한 4억 8천만 원 정도 되시거든요. 네. 30년 만기로 잡았을 때.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만약에 다른 지역에 주담대를 한 2억 정도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새로 집을 살 때 4억 8천만 원의 DTI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담대 2억이 차감된 실제 한 2억 정도 추가로 더 대출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한도가 네. 많이 줄게 됩니다. 줄어든다 이 말이죠. 네. 알겠어요. 그럼 소득이 넉넉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원금 어찌 다 갚으실 겁니까? 이제 이런 네. 거라서 안 빌려준다는 뜻일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 소득이 별로 없는데 네. 내가 어차피 집을 한 채 더 사면 이거는 월세를 놓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럼 네. 그 월세 소득이라는 게 존재할 텐데 그 월세 받아서 이자도 내고 남는 돈으로 원금도 갚을 거예요. 이런 계산도 그럼 반영을 해줍니까? 아니면 그거는 안 됩니까? 저희가 그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신고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실제 내가 장래 이제 집을 사서 임대를 놓겠다라는 계획만으로는 대출이 어렵고, 네. 실제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그 임대인 본인 명의의 월 임대료 입금 통장 사본 같은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최근 1년간 입금액이 이제 있어야 그걸 예. 기준으로 이 사람의 임대소득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집을 사서 월세 받아야지라고 하는 분들은 못 사겠습니다. 그거는 네. 임대차 계약서도 없고 집을 사야지 내가 집주인이 되는 네. 거니까 당연히 임대차 네. 계약서가 있을 수도 없고,
네. 종전에 월세 받은 기록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을 텐데. 네, 그런 경우에는 좀 대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책으로 혹시 무주택자들이 집 사기는 좀 더 수월해지거나 파리 대책 이후보다 조금 더 대출 더 해주는,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좀 더 좋아지는 부분도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집 살려는 건 다 어려워지는 겁니까? 사실 저희 이번 대책에서 이제 저희가 대출을 좀 규제하려는 부분은 이제 본인의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 때문에 이제 대책을 마련하게 된 건데요. 네. 무주택자분들이 뭐 추가적으로 이번 대책 때문에 더 대출받기 어려워진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적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무주택자들은 가끔씩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파리 대책 때 이미 서울 주요 지역과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LTV와 DTI 한도를 강하게 규제를 해놔서 네. 모아놓은 돈이 뭐 수억 대가 이미 있지 않는 한, 혹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네. 아무리 직장이 뭐 안정되어 있고 저축을 열심히 하더라도 집 사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건 좀 풀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요. 그럼 물론 그걸 풀어주면 당연히 가계부채는 좀 늘어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혹시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된 건가 보군요. 네, 사실 저희가 뭐 대출 규제를 그 무주택자분들한테 더 완화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네.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주택 가격이 조금 안정화되거나 이제 좀 가격이 조금 떨어진다면 네. 그분들이 좀 더 집을 사기가 수월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주택자들 중에는 그냥 나 집 한 채 사서 월세 받아야지, 세금은 뭐 한 채 더 있는 것까지는 안 받으니까, 연간 뭐 네. 2천만 원 안 넘으면 안 받으니까, 이런 분도 있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로서 집을 사서 월세 받고 세금도 내고 그러기 위해서 또 대출도 받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번에 만든 그 대출 규제가 일반적인 다주택자와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다주택자가 좀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 똑같이 적용됩니까? 네, 임대사업자를 등록 안 하시면 이제 가계대출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때 이제 만기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다 포함돼서 이제 DTI가 산정이 되는 면에서 불리한 점이 좀 있으시고요. 예.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는 이제 부동산 임대업자니까 사업자 대출로 사업자 대출로 이제 신청하게 되면 네. 사업자 대출에는 LTV나 DTI 규제가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투기 지역 아파트에 대해서는 네. 그 기업 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투기 지역 아파트의 신규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그 기업자금 대출은 안 된다고 지금 저희도 감독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게 제가 방금 여쭤본 임대사업을 내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네.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분들도 네네. 투기 지역에서는 추가로 대출을 많이 해주는 그런 혜택은 없다. 네, 투기 지역의 아파트에 투기 한정되어 지역의 있습니다. 아파트. 투기 지역의 아파트라고 하면 서울에 이른바 요즘 관심거리가 됐던 한 10여 개 되는 구와 세종시 네. 말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이 꽤 완화되는 부분이 있는가 보군요. 네. 알겠습니다. 가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때는 이게 집 살려는 목적도 있지만 이미 집은 가지고 있고 집 살 때 1억 원 정도 대출은 받았는데 생활비가 모자라서 혹은 뭐 다른 돈 쓸 용처가 생겨서 그 집을 담보로 추가로 한 2천만 원 좀 더 대출 받아야 되겠다 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기존 주택에 대해서 추가 대출을 받을 때도 그때도 DTI와 LTV와 이게 새로 집 살 때 대출 받을 때하고 똑같이 규제가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LTV,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그 DTI 규제는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LTV, DTI는. 근데 저희가 감독 규정에 예외적으로 질병이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이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여신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실제 나에게 적용되는 한도보다 10%포인트를 가산해서 한도를 조금 더 늘려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추가로 받기는 좀 까다롭군요. 대개는 주택담보대출이 하나 있으신 분이 자영업을 하다가 장사가 좀 안 돼서 인테리어를 바꾸든가 혹은 그런 거 할 때 주로 목돈 좀 뽑아 쓰는 용도로 쓰는데 역시 많이 막히겠네요. 그 부분도.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몇 개 있어서 네. 여쭙습니다. 금융위원회 이은진 사무관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제 이 시간에는 일본 총선 결과와 그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총선 이후에 일본 총선 이후에 엔화, 일본 돈 가치가 내려가면서 엔원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이 엔화의 변동이 또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얘기 좀 해보죠.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환율 얘기 나올 때마다 저는 네. 사실 궁금한 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네. 좀 사소한 거긴 한데 그 1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뭐 1,130원이냐 이거 물을 때 네. 원달러 환율이 요즘 얼마예요? 이렇게 묻는 분도 있고 네. 달러 원 환율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요. 네. 뭐 N도 마찬가지로 N1이라고 해야 되는지 원N이라고 해야 되는지 말하고 나서도 내가 말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규정이 뭐예요? 원칙이 뭡니까 이게? 네, 그거 지금 사소한 게 아니고 굉장히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 뭐 매체 따라 말씀하신 대로 원달러냐 달러원이냐 뭐 원엔이냐 엔원이냐 하는데 네. 좀 정확하게 짚고 가자면요. 뭐 환율은 두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만한 정의인데 여기는 이제 국제적인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앞에 불러주는 게 기준 통화거든요. 네. 앞에 불러주는 거 기본 한 단위에 대해서 뒤에 부르는 거 몇 개 얼마와 교환할 그런 거예요? 것인가. 그럼 그렇게 본다면은 1달러가 1,200원이다 그러면 달러원 환율이 1,200원이다. 달러가 원으로 얼마냐?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럼 달러 원 환율이라고 불러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로 달러 환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예. 딜러들이 그 말은 그것은 1유로당 지금 1.17달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앞에 게 기준이군요. 네, 그렇다면 우리도 N1도 원엔 합니다만 네. N1이 예. 그래서 N1이 내려갔다 한다면은 예.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N1이 올라갔다 하면 기준 통화인 엔화 가치가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앞에 먼저 부르는 통화의 가격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는 달러 원 환율이라고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렇군요. 그 궁금증 풀렸고 고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아베 총리가 네.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그게 뭐 설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실제로 그냥 엔화를 많이 찍어서 시중에 풀어서 네. 그러면 엔화가 흔해지고 그러면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수출에도 용이하고 네. 돈이 많이 풀리니 경기도 살아나고 네, 그럴 것이다. 이제 그런 정책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걸 앞으로 이제 계속 더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엔화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하고 엔화가 떨어지는 게 왜 상관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뭐 일본 총선에서 아베의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하니까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은 지금 말씀하신 그 논리입니다. 이른바 아베노믹스 세계의 화살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뭐 쏜 화살은 통화정책, 완화적 통화정책, 엔화 많이 푸는 거. 네. 이게 좀 더 앞으로 탄력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어떤 기대로 달러엔 환율이 올랐다. 즉 달러 가치가 오르고 엔화가 약세로 가는 뭐 그런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돈 풀어서 재미 본 아베 총리가 네. 앞으로도 그거 계속 재미 보려고 더 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시장에서 했다는 뜻이에요? 예, 일단 총선 직후에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은 그랬습니다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아베노믹스는 네. 뭐 이게 좀 효과가 있고 먹힌다고 하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네. 이게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돈 찍어서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 찍어서 풀면 그 돈이 수출업체에도 도움이 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 금리 낮추고 돈 찍자 이 말인데 네. 그렇게 해서 경제가 살아날 거면 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도 원화 찍고 그러면 아베노믹스의 효과처럼 똑같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출 잘 될 것이고 그거는 경제 어려운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 나라 돈의 발권력은 자기 나라 정부가 갖고 있으니까 이걸 왜 일본은 하는데 다른 나라는 안 하며 또 이게 왜 고민거리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먹힐 거면 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뭐 단적인 예로 우리가 한 10년 전에 들었던 뉴스, 10년도 더 된 과거에 들었던 뉴스를 요즘 다시 또 접합니다. 뭐 짐바브웨 같은 네. 경우에 예. 거기 뭐 종이에다가 뭐 1달러부터 100조 달러까지 숫자만 찍어놓으면 돈인 줄 알고 막 찍어냈다가 과거에
한번 망가졌지만 최근에는 또 무슨 뭐 본드 형식으로 예. 달러하고 또 동일한 가치를 갖다가 보장해 준다. 말이 그렇지 사람들은 아는 거죠. 찍어낸 종이에 불과하다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일단 일본 엔화는 뭐 방금 예를 든 짐바브웨 달러 같은 그런 통화들 대비 그래도 어느 정도 준기축 통화에 해당하는 그런 네. 상황인데 지금 이준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아베노믹스가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실제적으로 예. 그렇다면 다른 모든 나라가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이런 어떤 추론이 가능합니다. 일단 미국의 용인이 있었기에 아베노믹스도 어느 정도 가능했다. 그리고 앞으로 아베가 다시 재집권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아베노믹스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엔화를 갖다가 막 풀어제끼는 그리고 금리를 갖다가 계속 제로금리나 마이너스 예측은 금리로 묶어두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부분은 국제적으로 용인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내 나라 돈 풀겠다는데 누구의 용인이 필요해요? 미국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뭐 왜 이러십니까 또 아마추어 같이? 아니요. 이게 무슨 메커니즘인지 잘 네. 몰라서요. 그래도 국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누가 봐도 이거는 일본이 누리는 혜택이죠. 그렇죠. 돈 네. 푸는데 아무 예. 부작용이 안 생기고 좋기만 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은행이 원화를 막 풀어제낀다고 했을 때 네. 그것은 일본 같은 효과를 보기보다는 좀 비유는 맞춰 짐바브웨 쪽으로 갈 짐바브웨 쪽으로 가능성이 걱정이 들죠. 들죠. 예.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일본도 그동안에 아베노믹스 이른바 아베노믹스로 덕을 많이 보아왔습니다만 네. 누가 봐도 지금 전 세계가 긴축으로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좀 줄여나가고 하는 쪽으로 가는데 일본만 계속 기존의 아베노믹스를 엔화 약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면은 국제적인 어떤 압박이 올 수가 있을 것이라는 그럼 얘기죠. 어떤 나라가 나 이번 달부터 우리 돈 풀고 그거 할 거야. 아베노믹스 비슷한 거 할 거야라고 네. 하면 네. 그걸 바라보고 아유 저 나라 안 되겠구나. 짐바브웨처럼 되겠네. 저 나라 국채 다 팔고 다 떠나.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본처럼 잘 될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해주느냐가 그 정책의 성패일 텐데 네. 그거가 사실은 미국 정부나 네. 혹은 유럽에서나 네. 그래 거기까지는 해봐라고 해주느냐 아니면 그리고 안 돼. 어느 정도 또 경제력이 바탕이 돼야겠죠. 그렇군요. 네. 함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다 이 그렇습니다. 말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좀 풀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엔화는 좀 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엔화가 약세가 되면 일본의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이 생길 테니 우리나라 그렇죠. 입장에서는 수출하는 업체, 일본과 경쟁하는 업체는 안 좋고 네. 일본에 여행하는 분들은 뭐 일본 가서 좀 싸게 밥 먹을 수 있으니 좀 괜찮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지금같이 이른바 엔원 환율이 떨어진다.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신문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국제 시장에서 같이 경쟁하는 우리 한국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달러엔 환율이 1달러에 100엔이라고 하시죠. 네. 그러면은 일본에서 만든 300만 원짜리 일본 자동차 말이죠. 예. 도요타나 닛산에서 이거는 이제 3만 불에 팔면 됩니다. 미국에서. 네. 3만 곱하기 100엔 하면은 300만 원이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근데 이것이 달러엔 환율이 120엔으로 올라 버린다면은 이거 2만 5천 불이면은 300만 원이 됩니다. 예. 뚝 떨어져요. 그러니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 달러엔 환율이 올라간다.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1,000원에서 1,100원, 1,200원 가면은 우리 국산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우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쭤보죠. 그럼 네. 앞으로도 엔화 가격은 계속 내려갈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까지 시장 흐름으로 봐서는 주식시장이 계속 오르고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한다면은 달러엔 환율도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 반대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114엔, 115엔에서의 공방 향후 한 1, 2주 동안 상당히 중요한 공방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전망하기보다는 지켜봐야 되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돈 엔화 이야기 재밌는 거 많네요. 고맙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그런 절차를 좀 둬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도 있는 모양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 계획에 따라서 사실 이전 정권에서도 원전을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전 정부는 늘리겠다고 계획을 한 거잖아요. 똑같이 앞으로 20년 동안 몇 대 더 짓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도 육성 좀 하겠다 이런 정책이었고 이번 정권에서는 탈원전도 진행을 하면서 좀 더 빨리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겠다라는 이제 방향성을 잡은 건데 네. 논란은 이제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는데요. 특히 법적 논란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월성 1호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월성 1호기는 이게 1982년 11월에 발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가압 중수로용 원전이라고 해요. 예. 이게 당초 설계 수명이 30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2012년 11월에 이제 만료가 된 것이죠. 예. 설계 수명이.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돼 있냐면 그 원자력 위원회가 그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회사가 네. 예. 이게 더 가동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원자력 발전법에 보면 신청을 하게 되면 예. 국가가 이제 원자력 위원회라는 곳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안전 문제 등을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원자력 위원회에서 그래 재가동을 하자라고 3년 뭐 논란 끝에 결정을 했어요. 그게 뭐 몇 년 전 일이에요? 그게 3년 전이니까 2015년이죠. 예, 예. 2015년도 네. 2월에 이제 재개를 합시다라고 결정을 했죠. 그래서 연장 수명이 언제까지로 늘어졌냐면 2022년 11월까지 지금 늘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안에 보면 이거를 폐쇄하자, 조기 폐쇄하자. 네. 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게 이제 반대론자들의 주장이고요. 반대론자는 그럼 여기 내부자들이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동하는 게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접으라고 했다가 나중에 다음 정부에서 너희들 왜 접었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왜 돈 낭비했어? 이러면 더군다나 어쩌라는 이게 지금 뜻인가요?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재가동에 들어가니까 이게 위험한데 재가동 결정을 했다 그래서 예.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요. 재가동 자체도 또 거꾸로 논란이군요. 예, 예.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또 법원에서 한 차례 또 받아들였어요. 그래 이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니 또 항소를 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요 결정도 아직 안 난 사안인데 이거 법적 문제도 해결되기 전에 정부에서 이 재가동까지 뭐 막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법적인 문제까지 같이 걸려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럼 거죠. 그 말은 계속 발전소를 더 짓든 아니면 딱 멈춰서 그만하기로 하든 이거를 정부가 그냥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발표만 하고 넘어가지 말고 라고 하면 국민들의 어떤 동의나 합의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정부 입장에서는 공론화위라는 데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데 네. 뭐 반대론자 또는 몇몇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전체 대표성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논란을 하다 보면 국민 한 명의 목숨을 가격을 얼마로 계산했는지가 우리가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네.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해서 혹시 사고 나면 한 1,000명쯤 죽을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1,000억이다. 그냥 가자. 1,000억 얻는 쪽으로 가자. 이런 계산을 하면 1인당 한 목숨을 한 1억 정도로 계산한 거구나. 저 사람은. 네. 또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한 어떤 도로에 제한 속도를 좀 높여보자. 요즘 시절에 뭐 어떻게 60km로 다니냐. 한 80이나 100km 정도로 높이자라고 하면 높여놓으면 사실 사고율은 높아지고 사망률은 높아지잖아요. 네. 높여놓으면 많이 편하긴 한데 1년에 한 도로에서 10명쯤 더 죽어요. 이러면 뭐 그 정도면 그냥 높입시다. 이런 결정도 우리가 저울질하다 내리거든요. 네네. 결국은 사람 목숨 가격을 결정하는 건데. 다른 뉴스 하나 더 보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을 도입한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것도 예. 무슨 얘기입니까? 사전 등록을 거친 대기업이나 법무법인 관계자만 공정위 내부 직원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규정을 도입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미국에 보면 사전 등록한 이해관계자만 출입 접촉을 허용한다라는 뭐 로비스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 이걸 한국판 로비스트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 공정위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네. 대기업이나 로펌 등에 취직을 하고 다시 공정위가 그 회사와 관련된 어떤 안건들을 논의하고 있을 때 네. 거기에 와서 힘을 행사한다.
라는 여러 가지 사례 때문에 공정위에 여러 가지 비난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공정위 쪽에서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규정을 지금 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직원들의 제안을 여러 개 받았고 공정위의 신뢰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다가 이걸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취업심사 대상 공직자윤리법에 취업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28개 법무법인의 변호사 회계사 이분들도 모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공시 대상 기업 집단 그러니까 자산 5조 원 이상 1980개 회사의 사람들은 100원 업무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공정위 사람들을 만나려면 사전에 이제 등록해놓고 만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전직 공정위 직원들이 사실은 회사의 다른 회사에 입사해서 네. 그 회사의 이해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원자력 발전을 어떻게 줄여갈 건지 지금 당장 짓고 있는 건 계속 짓기로 합의가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이 로드맵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난번에 이제 공론화위에서 재개 결정을 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오늘 아침 0시를 기해서 재개가 됐습니다. 예. 이건 이제 짓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이제 덮는 거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짓기로 했고요. 어제 이제 정부가 나머지 전체적인 탈원전 로드맵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원전 비중을 앞으로 한 20년 동안 좀 줄여가겠다. 그리고 원전이 발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신생에너지 쪽으로 채워가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24기 정도가 가동이 되고 있어요. 이게 20년 뒤에는 14기로 줄 것이다. 그 얘기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도 뭐 말 그대로 이제 수명이 다하면 그대로 이제 가동을 중지하는 것도 있고요. 이번 쓰는 데까지만 쓰고 다시는 만들지 말자. 예. 그리고 새로 짓기로 한 계획된 원전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6기 정도 있거든요. 요 6기도 짓지 말자. 앞으로 20년 동안 그 정도 지으려고 했는데 그조차도 착공도 하지 말고 설계도 접어버리자 이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안에 보면 새로 짓기로 한 원전들이 어떤 것은 부지 매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건 설계 도면만 그려놓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어디다 지을 것이냐 해서 부지 물색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다들 그 단계에서도 돈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요거는 신고리 5, 6호기만큼 많이 들어간 건 아니니 여기서 접어도 된다라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2038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밖에 안 되는데 20%까지 올려놓겠다. 그러니까 연내 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라는 것을 내놓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이런 큰 방향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나라 에너지가 어떻게 공급될 거다라고 하는 방향은 정할 때도 법적 절차에 따라서 분명히 정하고 그렇게 정하고 나면 나중에 정부가 바뀌더라도 정부 바뀐다고 우리 헌법 법률 다시 다 바꾸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이거는 다음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간에 지키자. 물론 특별 국민들이 다 생각이 달라지면 모르겠습니다만 법을 바꿔서 나중에 뒷말을 없애자 이 주장이군요.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거든요. 절차에 따라서 법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했다라면 그래도 오케이 수긍을 하겠는데 그것마저도 안 지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비판이 되겠죠. 법을 바꾸려면 또 이제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부분이라. 아마 이 논란이 굉장히 좀 시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매몰 비용에 대한 문제도 계속 제기는 되고 있어요. 매몰 비용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원자력 발전의 매몰 비용이라는 게? 매몰이라고 하니까 공사하던 거 이렇게 땅 덮는 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을 사실상 뭐 내가 공사하던 걸 접어버리면 이거는 그냥 없어지는 비용이잖아요. 이럴 거면 그 돈 안 썼지 이 비용.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통 매몰 비용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지으려고 계획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들은 굉장히 장기간 짓습니다. 짓기 시작하면 뭐 1, 2년 안에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어디가 부지가 좋은 건지, 그다음에 설계도 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뭐 터파기 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이 매몰 비용이 조금 다른데요. 정부가 발표한 것은 사실 한 이것들을 포함하면 매몰 비용이 한 3,500억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고, 반대론자들이 얘기하는 건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만 얘기한 거고, 네. 협력사들의 피해, 그다음에 그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보상 비용까지 포함을 하면 최대 1조 원이 넘어갈 건데, 이거 매몰 비용 너무 많이 든다. 왜 경제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원자력 발전을 지금 앞으로 계속 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네. 야, 둘 중에 이게 어떤 게 돈이 좀 많이 남는 거지? 어떤 게 더 경제적일까? 우리 이 고민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한 논란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논란을 매몰 비용 논란, 그러니까 경제성 논란으로 끌고 가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반대론자들하고 계속해서 간격만 벌어지는 거거든요. 20년 후에 우라늄 가격과 천연가스 가격을 사실 어떻게 예측합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사실 원전이 발전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죠. 근데 이제 다만 원전은 사고가 났을 때 그 여파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고려하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로 인근 국가인 일본에서 자연재해, 그러니까 지진 때문에 일어나는 원전 사고를 한번 경험을 했고, 이제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네. 그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경제성 논란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상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논의의 대상 자체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탈원전으로 가자, 아까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어떤 대의를 맞추기 위해서 간다라고.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35조 원입니다. 평생 어렵게 모은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에게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부가 그렇게 돼서 지나치게 대물림되고 집중되고 출발선들이 다 달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세계 각국들은 상속세와 증여세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물림되는 재산과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상속과 증여를 합쳐서 1년에 평균 약 60조 원 정도가 매년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있고요. 이 중 절반 이상인 35조 원가량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법을 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50%로 이 세율만 놓고 보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단 2억 원의 기본 공제에다가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같은 갖가지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10억 원까지는 사실상 상속세가 한 푼도 없습니다. 명목세율은 50%나 되는데 실제로 내는 실효세율은 없거나 매우 낮은 거죠. 우리나라 세금은 대부분 이렇게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간의 차이가 무척 큰 편인데요. 세법에는 최저한세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비과세나 세금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 비율은 내라라는 게 최저한세인데요. 일정 금액 이상의 대물림에 대해서는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감면이 있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 비율의 세금은 내는 최저한세율, 이런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10월 25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잠시 후에 담당 부처 실무 관계자를 연결해서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앞으로 뭐가 달라지는 건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은행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던데 예금 금리는 왜 제자리입니까? 한 청취자분의 질문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엔화 움직임이 또 심상치 않습니다. 엔화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은 이 문제도 짚어보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